할 게 뭐냐면 제목이 뭘로 돼 있니?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과학은 제목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주변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있잖아. 필기하면서 들어도 좋고 나중에 한 판 필기해도 되고요. 자,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니?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 우리가 이제 원자,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 거냐는 거야. 그런데 그 기원을 어디서 찾는 거야? 우주의 시작에서 찾는 거야. 그게 이제 결국 결론이 뭐냐면 빅뱅 우주론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빅뱅 우주론. 근데 그 빅뱅 우주론에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주의 생성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이걸 이제 우주관이라고 하거든. 우주관. 가만히 니네 이제 상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상식. 우주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알고 있는 우주관. 과학자들 막 생각을 하면 누가 떠오르니? 우주. 제일 먼저 출발점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출발을 해요. 고대. 고대 사람들도 하늘은 쳐다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좀 되게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때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막 움직이니까, 그때는 이제 뭐를 믿었어? 천동설을 믿었지. 너무 잘 알죠? 천동설. 그러다가 이제 중세를 지나가지고, 유명한 사람 누구 나오죠?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잖아. 지동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우주관에, 천체 우주관에 대한 거가 발달하기가 어려웠던 게 신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사는 건 인간세. 그 위에 있는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세 시대는 완전히 로마 교황청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죠? 인간들이 감히 니네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신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그렇게 고초를 당한 이유가 그거야. 갈릴레이가 나중에 죽은 지 350년 만에 로마 교황청한테 사과를 받았어. 92년도에, 1992년도에 로마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갈릴레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사과한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가택연금시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갈릴레이 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기껏해야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 기준에 여기만 쳐다보는 게 우주관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주관을 펼친 게, 유명한 그 기간이 1905년. 선생님이 알기로는 1905년이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천체를 바라보는 걸 이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주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주론의 변천사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정적인 우주론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처음부터 모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때도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팽창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마치 중력처럼 이거에 상응하는 안으로 끌어당기는 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쪽 천체 쪽을 공부하다 보면 니네 이제 뭐 암흑 물질도 나오고 암흑 에너지도 나오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관념적으로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I라고 하는 우주 상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팽창하는 거랑 안으로 끌어당기는 게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정적인 우주론, 움직이지 않고 우주 크기가 정해져 있다.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인슈타인이었어. 근데 이때 이제 또 유명한 팽창 우주론이 나오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누구?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르메르트 또 프리드먼 이런 사람들이 팽창 우주론을 주장을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뭐예요? 아인슈타인은 거의 뭐 연예인급이잖아.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노벨상 수상자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걸 더 많이 믿지. 그랬는데 혜성처럼 누가 나타나요? 허블이 나타납니다. 니네 허블은 뭘로 유명하냐? 허블 망원경, 그제 허블 망원경, 허블의 법칙 이거 이제 허블 망원경이 버스만한 망원경을 인공위성에 탑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문대 어디 있냐? 천문대 산 위에 있잖아. 왜 산 위에 있어? 천문대가 왜 있지? 대기의 산란을 막기 위해서 가장 높은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블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인공위성에다 올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지금이야 뭐 제임스 웹 망원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허블을 진짜 버스만한 망원경을 400km 인공위성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에서 오는 별빛이나 이런 걸 관측하게 된 거야. 이제 어쨌든 그래서 허블이 뭘 하냐면 이런 걸 합니다. 예시를 드는데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측정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거리죠. 거리 R. 그래서 뭐 안드로메다 은하 그다음 마젤란 이렇게 하고 쭉 했더니 이런 관계가 나오더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별빛을 측정해서 어떻게 측정했냐면 허블은 요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풍선이라고 예를 들어봐. 풍선에 10원짜리 동전 조그맣잖아요. 여기다가 동전을 이렇게 붙였다고 해봐. 그래서 여기에 A라는 은하가 있고 B라는 은하가 있고 C라는 은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구면이잖아요. 구면 풍선에 이걸 갖다 풍선 입구를 해가지고 풍선을 갑자기 크게 부는 거야. 이렇게 크게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서로 멀어지겠지. 서로 멀어진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리 R, 여기는 R 프라임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커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봤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Y축을 후퇴 속도 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 R이니까 이거 1참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V는 H, R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저 기울기가 뭐다? H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블 상수를 이제 실험적으로 계산을 한 거야.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게 속도지요. 얘가 이제 허블 상수고 이게 거리지요. 그러니까 이 H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H는 R분의 V니까 이게 뭐의 의미야? 시간분의 1이지. 시간의 역수죠. 그래서 이걸 측정해가지고 기울기를 측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시간이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지금으로부터 얼마? 138억 년. 이라는 수치가 나오더라. 그래서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출발했다. 이게 팽창우주론입니다. 이게 허블의 법칙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은하들이야. A은하, B은하, C은하 이런 식으로 D은하 은하들 니네 아는 은하 이름 있니? 마젤란 은하도 있고요. 퀘이사도 있고요. 안드로메다도 있고요. 우리 은하도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거리별로 나타내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이것도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 처음에 78억 년, 83억 년 이러다가 조금 더 정확해져가지고 138억 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팽창우주론. 이게 딱 나오고 허블의 법칙이 딱 나오니까 발표를 딱 하니까 어떻게 돼? 아인슈타인이 미안해. 아인슈타인이 멋있는 게 이런 거예요. 미안해. 나도 아닌 것 같았어. 그러면서 빨리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적인 우주론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저건 시험 문제도 안 나와. 그냥 역사가 저렇구나, 변천사가 저렇구나 하는 정도.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좀 신경을 썼었구나. 그런데 프리드먼이 주장한 팽창 우주론의 허블의 법칙이 나오는 바람에 정적인 우주론은 이제 사라졌다. 근데 이 팽창 우주론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 팽창 우주론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정상 우주론. 두 번째 빅뱅 우주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지. 야, 니네 딱 이건 봐도 이게 답인 것 같죠?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은 잘 안 들어봤을 거야. 빅뱅 우주론이야. 이게 이제 로버트 호일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호일. 그 다음에 조지 가모프라고 하는 서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팽창 우주야. 둘 다 팽창이야. 그러니까 둘 다 팽창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한다. 둘 다 한 점에서 출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뭐가 있는 거야? 빅뱅이 있는 거야. 한번 빵 하고 터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빅뱅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대폭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대명사로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지. 너무너무 신기한 건 또 이 이론이 두 개가 격돌할 때 호일이 대학 교수였거든요. 훨씬 유명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리포터가 뭐 물어보는데 이 상대팀이 이 우주론을 대폭발 우주론을 비아냥거리면서 빅뱅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야. 근데 나중에 그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일이 이름을 지어준 거다. 빅뱅 우주론이라 빅뱅 시어리는 그렇게 된다. 되게 재밌죠?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의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 차이점이 뭐냐면 정상 우주론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래요. 같이 출발. 얘는 이제 대폭발이 있는 거고 그래갖고 얘가 이제 이따시만해지죠. 이렇게 되지. 이 안에 이제 개수를 선생님이 잘 그려볼게. 여기 이렇게 출발을 하지. 이게 물질입니다.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균일하게 생겨. 얘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구별이 되냐? 자, 일단 팽창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도, 물질도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밀도가 일정할 것이다. 밀도가 일정하면 온도도 일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호일의 정상 우주론이야. 그럴싸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요. 자, 일단 팽창이니까 얘도 부피는 동시에 늘어나는데 질량이 일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밀도가 감소되죠. 듬성듬성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온도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라 그래? 뭐라고? 빅뱅 우주론이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된. 이제 우리가 오늘 따져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질량이 일정한 거,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온도가 감소되는 거. 이거 두 개가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고,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질량 일정한 거 여기다 잠깐 써줄게요. 수소 대 헬륨이 몇 대 몇? 질량비가 3대 1이더라. 자, 조지 가모프가 이걸 예상을 한 거야. 이럴 것이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스펙트럼으로 분석해 보니까 우주 공간 어디에나 수소하고 헬륨의 비가 3대 1이더라는 거야. 지금도 여기 이렇게 해갖고 또는 공기 중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비를 계산해 보면 여기도 3대 1이야. 니네 몸속에도 3대 1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 우주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더라는 거야. 그럼 한 점에서 그때 만들어진 게 그게 지금 전 우주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오늘 규명할 거야. 수소 대 헬륨이 3대 1이라는 거, 질량비가. 그 다음에 이렇게 퍼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 빅뱅에서 빵 일어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퍼져나가면 우주가 커지니까 분산되겠지. 그죠? 분산되면 골고루 퍼져나갈 거니까 우주 전역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계속 커지니까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걸 다 모아보면 최초 빅뱅 에너지하고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제 펜저스 윌슨이라고 하는 두 과학자가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얘가 얼마? 2.7K. 7.3cm의 파장을 갖더라. 참고로 알아두세요. 니네 이 K 알죠? K 뭐야? 절대 온도야.
니네 절대온도 어떻게 계산하니? 절대온도 배웠어? 절대온도는 우리가 이제 켈빈 온도라 그래갖고 얘는 273 플러스 도시온도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3K 정도, 2.7K니까 약 영하 270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치? 영하 270도 되는 거야. 절대온도가 2.7이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70 정도 되는 거잖아. 온도가 굉장히 거의 절대온도에 가까운 온도. 근데 지금도 팽창하고 있으니까 온도는 계속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를 뭘로 측정했어? WMAP 위성이라고 하는 위성으로 우주 배경 목사라고 하는 걸 측정하게 된 거다.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우주론의 변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아인슈타인은 그냥 저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일단 우리는 팽창 우주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에서 이걸 발견해냈다. 은하의 후퇴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기울기를 정해봤더니 기울기가 시간분의 1, 시간의 역수더라는 거야. 그걸 계산해보니까 138억 년이더라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빵! 터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래. 근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온도가 계속 팽창하니까 감소할 것이다. 이거를 규명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소 헬륨이 3대 1이라는 걸 규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판에 스펙트럼 얘기는 해줄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원소의 생성이야. 우주의 시작, 원소의 생성.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을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물질의 기원이야. 물질의 기원. 니네 기원이 영어로 뭐니? 오리진이죠. 니네 수학 시간에 배웠어? 수학 시간에 직교좌표 하면 Y축, X축 이렇게 하면 여기를 이렇게 쓰죠? 저게 0이 아니야. 저기서부터 시작이란 뜻이야. 그래서 오리진의 O를 쓰는 거야. 원점이라고 얘기하지. 0점이라고 안 하고 원점이라고 얘기하지. 시작점이란 뜻이야. 그래서 물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질. 우리가 이제 과학이니까 원래 물질은 이렇게 쓰지. 근데 선생님은 이 단어를 쓸 거야. 일반적인 물질은 머티리얼이라고 하고요. substance는 약간 화학에서의 물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 이걸 이제 보통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 이 물질을 한번 쪼개보자는 거죠. 니네 물질을 쪼개면 어떻게 되죠? 뭘로 쪼개지니? 원자로 쪼개지죠. 물론 이 앞에 분자가 있긴 있어. 근데 화학에는 분자라고 하는데 이제 원자로 쪼개지죠. 원자를 쪼개면 이제 뭐가 되니? 돌턴의 원자설에서는 원자가 제일 작은 거지만 이제 더 쪼갤 수 있어. 그래서 뭘로 돼? 핵하고 전자로. 영어 공부합시다. 단어 뉴클리어라 그래. 얘는 엘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펠링이 맞냐? 엘렉트론. 이렇게. 그래서 원자를 쪼개면 핵. 큰 경기장만 하다 그래봐. 상대적인 크기가. 그 안에 가운데 센터에 오렌지 씨앗. 그게 핵이야. 원자가 경기장만 하다 그러면 그 안에 오렌지 씨앗이 있어. 그게 핵이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빈 공간에는 다 진공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 텅 비어 있는 거다, 지금. 선생님, 뭐 비어 있어요? 여기 있는데? 비어 있는 거야. 니네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텅 비어 있어요. 보이는데요? 불투명한데요? 그거는 니네 이 가시광선이 니네 몸을 투과를 못하는 거야. 가시광선의 파장이 길기 때문에 니네 그 입자 사이에 부딪혀가지고 튕겨나와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예리한 그런 파장을 갖고 있는 애로 이게 쑥 찌르면 니네 찔려. 통과돼. 니네 텅 비어있기 때문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핵하고 전자 이렇게 되어 있죠. 속이 텅 비어있다. 핵을 또 구성하고 있는 애. 그 오렌지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양성자가 들어있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 중성자가 들어있어. 양성자는 뭐라 그래? 프로톤이라 그래. 중성자는 뭐라 그래? 뉴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사실은 이 양성자, 중성자도 쪼개지더라. 이제 처음 배우는 거야? 뭐가 나와? 소립자가 나와. 소립자를 Q다, Q. 쿼크라 그래, 쿼크. 들어봤을걸? 그래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양성자는 UUD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UDD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up 쿼크라 그래. D는 down 쿼크라 그래. 그래서 쿼크 이렇게 세 개로
3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고 이것까지는 뭐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얘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하면 얘가 플러스 1을 띄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 양성 플러스를 띄는 거야. 얘는 뭐예요? 0이죠. 얘 플러스 3분의 2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0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도 마이너스 1을 띄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 숫자가 같기 때문에 중성 원자가 중성이 되는 거야. 원자가 중성이 되는 이유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은 거야. 저게 다르면 이제 뭐라 그래? 이온이라 그러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어가지고 생기는 게 저게 숫자가 다르면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얘를 1.0이라고 상대적 질량을 정하잖아. 그러면 얘는 1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양성자를 1로 잡았을 때 전자는 1867분의 1배야. 얘를 1이라고 잡았을 때 얘가 1867분의 1이니까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야.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 핵의 질량하고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자는 너무 가벼워. 그래서 원자 하면 그 오렌지 씨앗의 질량이 원자의 질량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애가 나옵니다. 질량수라고 하는 공식이 나와. 핵을 구성하고 있는 게 누구야? 양성자, 중성자니까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예요. 공식처럼 알아둡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해야 돼? 원소. 우리 원소의 생성이잖아요. 원소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원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원소 기호를 Z라고 한번 해볼까요?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고요. 이쪽 이제 왼쪽 상단하고 하단에다 쓰는 게 있어. 여기다가 질량수를 쓴다. 여기다가 이제 뭐를 쓰는 거야? 양성자수를 쓰는 거야. 우리 양성자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해?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주기율표 배울 때 또 나와.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한번 써볼게요. 나트륨이 11번이거든? 근데 질량수가 얼마냐면 23이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르는 중성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중성자수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니? 23-11 이렇게 하면 12 중성자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오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 동위원소가 나와야 돼. 동위원소를 아이소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위원소의 정의는 원자 번호는 같으나, 그렇지.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이렇게 되죠.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생님 부득불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위원소에 누가 있냐면 H11이 있어. H12가 있죠. H13가 있죠. 우린 얘를 갖다가 수소라고 하지. 얘를 중수소라고 합니다. 뉴테륨이라 그래. 얘는 트리티늄, 그래서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다 이름은 수소야. 같은 원소야. 그런데 뭐가 다르니? 질량이 다르죠. 질량수가 다르지.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얼마인 거야? 얘는 0인 거야. 얘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얘는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질량수가 다르지. 이거 더하기 이게 이거고, 이거 더하기 이게 이거고, 이거 더하기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뭐 탄소도 6번이죠. 탄소 6번에 12짜리도 있고요. 탄소 6번에 13짜리도 있고요. 탄소 6번에 14짜리도 있고, 탄소 6에 15짜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비율이 좀 작아서 그렇지.
여기 중성자수 몇 개 있어? 6개 있죠. 얘 몇 개 있어? 7개 있죠. 8개 있죠. 얘 몇 개 있어? 9개 있지. 이런 식으로. 중성자수가 달라가지고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동위원소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물질의 기원이라고 그랬어. 이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들이 어디서부터 왔을 거냐? 결론 뭐라고요? 빅뱅에서 왔다고. 빅뱅 빵 터졌을 때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게 핵심이 이제 수소하고 헬륨이 그때 빅뱅에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안 만들어지더라.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이걸 물질을 쪼개봤던 거지. 착 쪼개봤더니 이렇게 쪼개져서 어디까지? 소립자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빅뱅 우주론은 뭐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이 어디서부터? 소립자부터 시작하는 거야. 소립자가 뭉쳐가지고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되고, 뭉쳐서 핵이 되고, 핵에 전자가 붙들려서 원자가 되고,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물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현재 물질이 이렇게 있잖아. 이걸 쪼개갖고 했더니 소립자까지 쪼개지더래. 그러면 거기서부터 만들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은 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이다. 됐어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뭐지? 저녁 먹었니? 안 먹었어? 그럼 이게 다르게 보이겠는데? 이게 뭐냐? 오, 그래. 어떤 애들은 삼각김밥이 프리즘이야? 프리즘. 여기다가 이제 백색광을 넣는 거죠, 이렇게. 너네 잘 알겠지만 색은 빨로파를 섞으면 검정색이 되지만 빛은 빨초파가 빛의 삼원색이잖아.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백색이 되지. 우린 그걸 백색광이라고 얘기해. 프리즘으로 분산을 시키면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빨간색 계열은 굴절률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에 비해서 이제 파란색은 보라색 계열은 굴절률이 크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와? 이렇게 무지개띠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돼? 빨강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보라색까지 나오죠. 빨간색 위에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를 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예요? 전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라디오파. 그 다음에 이쪽은 뭐 있어요? 자외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볼 수 있다 이런 광선이다. 그래서 미저블이라 그래.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적외선은 인프라레드라 그래.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UV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린 이걸 갖다가 이 전체를 뭐라 그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스펙트럼은 이제 뭘 다룰 거냐면 선 스펙트럼을 다룰 거야.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열등이라든지 태양 자체 이런 별들 이런 데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 연속 스펙트럼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선 스펙트럼이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불연속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스펙트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어떤 물질이 원자 수준에서 봤을 때 가운데 핵이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다. 이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운동하고 있는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나중에 주양자수다, 뭐 양자수다 이런 거 배우는데 어쨌든 가장 안정한 애가 여기에 전자가 딱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잖아. 그럼 얘가 들떠가지고 흥분해갖고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갈 때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위에 있던 애가 너무 어지러워,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려와야 되지. 내려온다고. 이럴 때 바깥으로 빛을 내놓는다고.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기본적으로 원자의 구조,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에는 핵이 들어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 라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흡수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위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밖으로 빛을 방출하면 우린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흡수하고 방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연속 스펙트럼은 아까 누구 있었죠? 백열전구. 그 다음에 태양 자체. 나중에 이제 좀 태양은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좀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여기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 흡수는 그냥 차가운 기체라고 할까요? 기체. 여기는 고온, 방전, 또 고온의 불빛, 별빛.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별을 관측하는 거니까 별이 있어. 별이 있는데 요 중간에 수소하고 헬륨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뭐라 그럴까요? 성운이라 그럴까? 성간 물질이죠. 근데 우주 공간에 아까 얼마나 그랬어? 2.7K.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거야. 저온이죠, 저온. 온도가 낮으니까 이 별빛이 지나가다가 별빛 에너지가 지나가다가 얘네들의 이 구조에 이렇게 낮은 애들을 갖다가 들뜨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지구에서 이걸 관측해 보면 수소하고 헬륨 들뜬 만큼이 가려져서 까만 선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니네 흡수하면 니네 남학생들 지금 까만 옷 입고 있는데 겨울에 왜 까만 옷을 입어? 빛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여름에는 하얀색을 입잖아요. 왜? 빛을 반사시켜서 더우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흡수하면 까만색 선이 나온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까만색 선이 이렇게 해서 띡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여기 안에 어떤 차가운 기체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이 얘기다. 만약에 이제 고온 방전이나 고온 별빛이라 그래봐. 어떤 별빛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별빛이 다이렉트로 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주로 이제 뭐 태양이라고 만약에 든다 그러면 태양에서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수소나 헬륨이 있을 거 아니?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여기에 이제 컬러풀한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건 방출이에요. 지 스스로 막 들떠가지고 나오는 빛이니까. 그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굉장히 컬러풀하게 나온다. 선이 컬러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내가 다음 판 쓰면서 스펙트럼은 다시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할 거예요.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얘기. 별빛 스펙트럼. 뭐 한다? 우리가 얘를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지문이 뭐예요? 손에 있는 지문. 니네 아직 지문 날인 안 했죠? 저기 그 주민등록증에다가 지문 날인 하면 나중에 니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 기록에 니네 지문이 없어. 은행 털어도 돼요. 내가 기획을 할 테니까 니네가 털어도 니네 지문은 어디다 찍어도 조회가 안 돼. 18세 이후에 이제 주민등록증 만들면서 10손가락을 다 찍는 거야.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못하지. 지금은 아주 투명해요. 그래서 원소를 알아볼 수 있는, 그죠? 감식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게 뭐냐면 선의 위치야. 그래서 같은 선, 여기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을 거야. 선의 위치가 같으면 니네 그거 뭐죠? 리튬하고 스트론튬. 리튬하고 스트론튬을 불꽃 반응을 하면 둘 다 빨간색이다? 눈으로 구별이 안 돼요. 그거 다르다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선 스펙트럼 봐야 돼. 선의 위치가 달라. 그래서 선의 위치가 그 원소를 갖다 지정해주는 원소의 지문이 된다. 두 번째,
선폭, 선의 두께. 이게 이제 상대적인 질량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걸로 뭐를 알아낸 거야? 이걸 알아낸 거라고. 수소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걸,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걸, 이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의 두께. 실험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1g 가지고 찍어봤어. 그랬더니 두께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별빛에서 오는 애가, 두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비율로 해가지고 한 뭐 0.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상대적인 값을 알아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거는 도플러 효과라 그래갖고,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청색 편이하고, 적색 편이. 상대적인 속도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청색 편이가 일어나. 나한테 멀리 가면, 멀어지면 적색 편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거가 결국은 이런 적색 편이, 은하의 적색 편이를 측정하는 거야. 그게 이게 허블의 법칙이에요. 후퇴 속도를 적색 편이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후퇴 속도, 별빛 스펙트럼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 증명해낸 거다.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죠. 특정 원소는 선의 위치가 같더라. 그 다음에 선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양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상대적인 양을 알아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필기를 좀 해보세요.